당신은 지금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있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12년 연속으로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꽉 채웠다고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작년 여름에 매입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죠.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주식 계좌의 어떤 목표 수익을 달성했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 사이 당신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자신에게 퇴직연금이 있기는 한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8,000달러가 은퇴 자금으로 쳐주기는 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고개도 끄덕여줍니다. 와인잔으로 손을 뻗으며 정말 대단하네요 같은 모호한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로 꽉 막힌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날 밤늦게 당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까 나누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당신이 인생의 중요한 금융 수업 시간에 졸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동안 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돈 문제의 해답을 찾아낸 것인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5년 전에 집을 샀어야 했나? 왜 20대일 때 아무도 내게 투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지? 지금은 너무 늦은 건가? 나는 75살까지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걸까? 여기 그 저녁 모임에 있던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대부동산에 대해 떠벌리던 그 남자는 사실 그 집이 석 달째 공실이라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을 꽉 채웠다는 그 여자는 남편 몰래 숨겨둔 신용카드 빚이 4만 달러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극심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어른이라면 의뢰그래야 하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는 척 연기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치 끝을 짓누르는 그 불안감은 이 사회가 당신에게 성공의 체크리스트를 건네주면서도 그 기준이 1985년도에 쓰였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는 집값이 89,000달러였고 외벌이로도 내 식구가 거뜬히 먹고 살 수 있던 시절이었죠. 당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그 기준점들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들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흔이 되었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40살에 맞는 현실적인 재무 기준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들 중 어떤 것은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반면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진심으로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0원에서 시작하더라도 뒤처진 것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는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 일찍 시작해서 느슨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결국 더 나은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영상의 중반부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납입 집중도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40대가 실제로는 인생을 통틀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10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무설계사들이 떠벌리기 좋아하는 불편한 진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40살쯤 되면 연봉의 3배에 달하는 은퇴 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연봉이 8만 달러라면 24만 달러가 퇴직연금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할 만큼 다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최근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35살에서 44살 사이 미국인들의 은퇴자금 중간값은 약 4만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값이라는 것은 이 연령대 사람들의 절반이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4만 5천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연봉의 3배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작 석 달치 월급에 불과하죠. 그러니 만약 당신이 3만 달러나 6만 달러 혹은 10만 달러라도 모아둔 상태라면 당신은 사실 또래의 대부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기준들은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뒤처졌다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금융상품을 사고 그들의 상담사를 고용하며 수수료를 지불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균에 안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평균이라는 것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만 가지고 은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7살까지 일하다가 죽기 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목표는 이웃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진정한 재무적 안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여 2025년 현재 40살에 맞는 현실적인 재무 기준점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은퇴 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40살까지 달성 가능하면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목표는 연봉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연봉이 7만 달러라면 퇴직연금 계좌에 15만 달러에서 14만 달러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당신의 소득 창출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40대와 50대 내내 꾸준히 납입한다고 가정할 때 이 정도면 품위 있는 은퇴를 향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40살에 12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이후로 단 한 푼도 더 넣지 않더라도 평균 연수익률 8%를 가정했을 때 65살이 되면 그 돈은 약 78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무언가 든든한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40대와 50대 동안 계속해서 추가 납입을 한다면 진정으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비상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 달에서 6달치의 필수 생활비를 이자가 높은 예금 계좌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필수 생활비란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공과금, 식비, 보험료, 그리고 교통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가정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4시간 이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일만 2,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유동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비상금은 휴가비가 아닙니다. 새 차를 사기 위한 돈도 아닙니다. 무언가 사고 싶은데 신용카드는 긁기 싫을 때 빼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돈은 오직 인생이 당신의 계획에 회방을 놓을 때 재무적인 재앙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돈입니다. 실직, 응급 의료 상황, 대규모 주택 수리,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 쓰는 돈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부채와 관련이 있습니다. 40살쯤 되면 모든 고금리 소비성 부채를 청산했어야 합니다. 20%의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빚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모두 갚았거나 최소한 명확한 상환 계획에 따라 줄여나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신용대출이나 할부금도 없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빚은 주택담보대출과 어쩌면 6% 미만의 이상적인 금리로 받은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 할부금 정도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40살인데도 여전히 매달 신용카드 잔액을 이월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초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이자는 투자의 복리 수익이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수학적 파괴력으로 당신을 공격하며 복리로 불어납니다. 당신이 잔액을 이월하는 매달 매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40살의 연봉은 당신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눈에 띄게 껑충 뛰어올라 있어야 합니다. 노동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는 보통 45살에서 54살 사이입니다. 40살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치 기준으로 30살 때 벌었던 것보다 최소 30%는 더 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커리어 방향성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야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한 수학적 계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당신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소득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5만 달러인 사람이 소득의 20%를 저축한다면 1년에 1만 달러를 모으는 것입니다. 반면 연봉이 10만 달러인 사람이 똑같이 20%를 저축한다면 25년 동안 1년에 2만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그 차이는 복리로 불어나 결국 수십만 달러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이 기준점들을 보고 나서 자신이 몇 가지 항목에서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모든 항목에서 다 뒤처져 있을 수도 있겠죠. 가장 먼저 드는 본능적인 감정은 공황 상태일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허비해버렸고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심지어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은퇴 생활은 고달플 수밖에 없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체념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앞서 언급했던 수학적 진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40대에 뒤처진 것을 따라잡는 것이 20대의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서로 연결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소득 창출력이 더 높습니다. 평균적인 40살은 평균적인 25살보다 월등히 많은 돈을 법니다. 이것은 부를 축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살은 한 달에 $300밖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은 40살의 직장인은 $1,500나 $2,000를 투자할 수 있죠. 바로 그 납입 집중도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지출이 안정되거나 심지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출근용 옷장도 이미 다 채워져 있죠. 이사할 때마다 텅 빈 아파트를 가구로 채워 넣어야 하는 시기도 이미 지났습니다. 당신은 사회초년생들이 하는 굵직한 지출들을 이미 대부분 마쳤습니다. 당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들여야 하는 그 소비의 쳇바퀴는 점차 느려지게 됩니다. 셋째, 마침내 당신은 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20대의 대부분은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투자를 합니다. 그냥 이름이 그럴싸해 보인다는 이유로 아무 펀드나 고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공황 상태에 빠져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해버립니다. 이직을 할 때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홀라당 깨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40살이 되면 성공적인 장기 투자에 필요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제 사이클을 겪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시장이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입장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마커스라고 부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뒤처진 것을 따라잡는 게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커스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퇴직연금에는 $22,000가 있었고 자동차 할부금과 약 $8,000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습니다. 그는 $85,000의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언제나 빚의 늪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축을 하려고 애를 쓰든 쓰지 않든 매달 말 통장 잔액은 늘 비슷비슷하게 바닥을 쳤습니다. 전통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마커스는 철저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씀씀이도 커지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안개 속에서 30대를 보냈습니다. 월급이 오를 때마다 그 돈은 아주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약간 더 고급스러운 식당, 조금 더 비싼 취미생활로 고스란히 흡수되었습니다. 그가 눈에 띄게 무책임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었을 뿐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돈이 나갔고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 후 7년 동안 마커스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따라잡기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아닙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죠. 엄청나게 성공적인 부업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가장 파급력이 큰 행동들을 최우선으로 삼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마커스가 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출발선이 어디든 상관없이 당신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주말 하루를 온전히 투자해 자신의 매달 지출 내역을 철저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석 달치 은행 거래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모든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보지도 않는 3개의 스트리밍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8달 동안 근처에도 가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 배송되자마자 옷장으로 직행하는 정기 구독 박스, 그리고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한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계정까지 말이죠. 이렇게 매달 빠져나가는 소소한 결제 금액을 합치니 무려 $340였습니다. 이는 1년에 $4,000가 넘는 돈으로 그가 쓰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는 서비스들로 공기처럼 증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8.9%였던 자동차 대출 금리를 4.2%로 대환대출하여 차를 바꾸거나 생활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매달 $127를 절약했습니다. 단 30일 만에 마커스는 어떠한 희생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없이 그저 알아채지 못했던 낭비를 제거하는 순수한 최적화 과정을 통해 매달 거의 $500의 여유 자금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빚 청산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남는 모든 돈을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라는 최소한의 비상금 외에는 저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자는 당신의 돈에 무조건 마이너스 20%의 수익률을 확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는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어떤 투자도 그렇게 확정된 손실을 안정적으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눈덩이 부채 상환법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금액이 가장 적은 빚이 아니라 이자율이 가장 높은 빚부터 먼저 공략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돈을 가장 많이 절약해 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적은 금액의 빚부터 갚아나가며 얻는 심리적 성취감을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이든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8달 후 그의 신용카드 빚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마커스에게는 처음에 절약한 $500에 더해 신용카드 최소 결제 금액으로 내고 있던 $350까지 합쳐져 자산 증식을 위해 쓸 수 있는 $850라는 여유돈이 매달 생겼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대로 된 비상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마커스에게는 삶의 불가피한 돌발 변수들에 대비할 완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넉 달 동안 비상금을 $2,000에서 $15,000로 늘렸고 이는 약 넉 달치 필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단계가 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것은 아주 튼튼한 기초공사입니다. 비상금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당신은 다시 빚의 투스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신용카드를 돌려 막게 하는 쳇바퀴에 다시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 터집니다. 또다시 빚을 지게 되고 이 악순환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비상금은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영구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따라잡기 추가 납입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40이 넘었다는 사실이 실제로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은 50살부터 퇴직연금 계좌에 따라잡기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는 약 $23,000지만 50살 이상인 사람들은 그 위에 $7,500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가 이 계획을 시작했을 때는 42살이었고 그에게는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 전까지 가속도를 붙일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매칭 기여금을 즉시 최대치로 채웠는데 이는 사실상 납입금에 대해 50%의 수익을 즉시 돌려받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연봉의 6% 한도 내에서 $1를 낼 때마다 50센트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년 동안 수천 달러의 꽁돈을 책상 위에 그냥 버려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6개월마다 납입 비율을 1%씩 늘렸습니다. 이런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생활 수준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축률을 꾸준히 가속화시켰습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연봉의 18%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충분히 적응할 만큼 아주 천천히 납입액을 늘렸기 때문에 그는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저축만으로 부를 쌓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렛대는 바로 소득의 증가였습니다. 그는 저녁 시간과 주말을 할애하여 자신의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약 $3,000의 비용과 6개월의 공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2년 후 그는 연봉이 $22,000나 오르는 승진의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커스는 그렇게 오른 월급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존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소득의 차액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의 투자 계좌에는 매달 $1,400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전 월급으로 생활하는 데 완벽히 적응해 있었고 높아진 소득은 고스란히 자산 증식으로 직행했기 때문에 49살이 되자 즉 거의 빈손으로 시작한 지 7년 만에 마커스는 $38만 넘는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동차는 완전히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빚은 주택담보대출뿐이었고 그마저도 매달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62살에 $120만 넘는 투자 자산을 가지고 여유롭게 은퇴할 수 있는 탄탄대로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수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이 계산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40살이고 매달 $2,000를 평균 수익률 8%로 투자한다면 55살에는 약 $45만, 62살에는 $95만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됩니다. 45살에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한다면 60살에는 $35만 쥐게 되겠죠. 바로 그 시기의 창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40살에도 그 기회의 창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일찍 시작해서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5살부터 65살까지 매달 $200를 8% 수익률로 투자한 사람은 결국 약 70만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반면 40살부터 65살까지 매달 1,500달러를 같은 수익률로 투자한 사람은 약 130만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원금을 냈지만 결국 거의 2배에 달하는 부를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 25년이라는 활주로가 주어졌을 때는 시간보다 납입 집중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정은 그 어떤 수학적 난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뒤따라잡기 시도를 좌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재무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도 읽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영상도 시청하죠. 다시는 열어보지도 않을 유용한 자료들을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실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위치와 원래 있어야 할 위치 사이의 격차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뒤처졌다는 수치심은 회피를 낳고 그 회피는 격차를 더욱 벌려놓습니다. 시간이 한 달 지날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는 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더 깊은 회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소용돌이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고금리 빚이 있다면 그 행동은 0%의 파격적인 가입 혜택을 주는 카드론 대환 대출을 알아보고 당신의 빚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옥죄던 복리이자의 굴레를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고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숨통을 틔워줍니다. 만약 빚은 없지만 저축도 없다면 그 행동은 월급 날마다 $200씩 이자가 높은 예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당신의 의지력을 시험대에서 아예 없애버립니다. 당신이 돈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돈이 이동하기 때문이죠. 만약 저축은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 행동은 퇴직연금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납입 비율을 2% 올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고 나서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단 하나의 행동을 48시간 이내에 하십시오. 단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그로 인해 생겨난 추진력은 종종 당신의 긴 여정 전체를 지탱해줄 만큼 강력합니다. 움직임이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제 커리어적인 기준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건강과 커리어의 건강은 아주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다른 모든 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커리어를 방치한 채 예산 짜기와 투자에만 매달리는 것은 고장난 엔진을 달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를 최적화하겠다고 끙끙대는 것과 같습니다. 40살이 되면 프리미엄급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최소한 하나쯤은 연마했어야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는 대체됩니다. 반면 스페셜리스트는 스카우트되죠. 만약 당신이 같은 업계에 있는 90%의 사람들보다 무엇을 더 잘하는지 단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해결해야 할 심각한 포지셔닝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마케팅 매니저는 일자리가 나올 때마다 수천 명의 다른 일반 마케팅 매니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독형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객 유지 관리에 특화된 마케팅 매니저는 고작 수십 명과 경쟁할 뿐입니다. 전문성은 경쟁을 줄여주고 연봉 협상에서 당신의 주도권을 높여줍니다. 또한 당신이 당장 직장을 잃더라도 30일 이내에 새 직장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 5명은 포함된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커리어는 아주 갑작스럽게 끝이 납니다. 때로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산업이 위축되거나 경영진이 바뀌면서 갑자기 당신의 자리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의 인맥은 바로 이러한 혼란에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 증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아쉬울 때만 인맥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할 최적의 시기는 바로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분기마다 예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유관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볍게 커피를 마시십시오. 당장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헤드헌터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 훌륭한 보험은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될 뿐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소소하더라도 당신은 반드시 소득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매달 $500를 벌어다주는 작은 부업,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배당금, 주말마다 하는 컨설팅 업무, 당신의 주된 월급줄이 끊어지더라도 계속해서 흘러들어올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소득을 다각화하라는 것은 부업을 통해 엄청난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장을 잃었을 때 겪게 될 재앙과도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잃었는데 다른 소득원이 0원이라면 당신은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더라도 다른 곳에서 매달 1,500달러가 들어오고 있다면 당신은 절박한 마음에 아무 제한이나 덥석 물지 않고 당신에게 딱 맞는 다음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미 재무적인 안정을 이루신 분들이라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뒤처진 것을 따라잡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40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현실 안주라는 함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아주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엄격하게 통제해왔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편안함을 누려도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바로 그때 라이프 스타일의 팽창이 은밀하게 기어들어옵니다. 집이 더 넓어집니다. 차가 더 고급스러워집니다. 휴가는 더 길어지고 더 비싸집니다.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들어갑니다. 외식 비용은 3배로 뜁니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펑펑 써버린 탓에 스스로 다시 재정적인 스트레스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맙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소득은 2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출 역시 2배로 늘었죠. 그들은 다시 그 지옥 같은 쳇바퀴에 올라타 그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독제는 당신의 은퇴 목표 금액을 정기적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씀씀이가 커질 때마다 당신에게 필요한 은퇴 자금의 규모도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렇게 넓혀간 집은 단순히 살 때만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가구 구입비, 그리고 조경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돈이 더 듭니다.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은퇴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규모 자체를 훌쩍 높여버립니다. 어쩌면 그 최소한의 기준선이 당신의 저축률보다 더 빠르게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저녁 모임을 기억하십니까? 그 식탁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동안 퇴직연금을 꽉 채워서 납입했다던 그 남자는 약 35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이 60만 달러나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 마이너스 통장도 있죠.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끌어다 썼고 앞으로 5년 안에 2아이를 대학에 보내야 합니다. 그는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빚으로 한껏 부풀려져 있을 뿐입니다. 임대부동산을 샀다던 그 여자는 부동산 시장이 최고점일 때 꼭지에서 집을 샀습니다.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그리고 공실기간까지 다 합치면 그녀는 매달 400달러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집값이 오르고 자산이 쌓이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결코 그녀에게 유리한 게임이 아닙니다. 주식 계좌가 대박이 났다며 떠들던 세 번째 사람은 사실 조부모님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부를 일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짜로 받은 것이며 심지어 이미 4만 달러를 자신의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지극히 현실적인 장막 뒤의 모습과 그들의 한껏 꾸며진 하이라이트 영상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 모임에서 오고 가는 돈 이야기의 끔찍한 함정입니다. 모두가 성공한 척 연기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의미한 비교는 사실 당신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더 깊은 절망감에 빠뜨릴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떤 궤도에 올라와 있는지가 그깟 재무 기준점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5만 달러를 모았지만 저축률이 30%인 40살이 20만 달러를 모았지만 저축률이 5%인 40살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년 안에 두 번째 사람을 가뿐히 추월할 것입니다. 이 게임의 현 단계에서는 현재의 위치보다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면 그쯤에서 안주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십시오. 편안한 은퇴와 조기 은퇴의 차이는 긴장을 늦추고 쉴 수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5년만 더 그 치열함을 유지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5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나간 공격적인 저축이 훗날 당신의 노후에 온전한 10년의 자유를 사다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뒤처져 있다면 당신이 지금 인생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폭발적인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소득 잠재력은 정점에 달해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의 지출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복리가 마법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시간표는 여전히 충분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40살에 치열하게 시작하는 사람이 25살에 느슨하게 시작한 사람을 추월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25년이라는 활주로 위에서 펼쳐지는 아주 기본적인 수학 공식일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당신은 마침내 재무적인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던 바로 이 순간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혹은 다음번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금과 똑같은 끔찍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죠. 기준점 그 자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음에 취할 행동,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할 핵심입니다.